여러분, 저는 평생 단 한 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딸과 사위에게 도둑년 취급을 당한 엄마입니다. 그 돈은 우리 애들 돈 아니냐, 부모가 왜 그런 데다 돈을 쓰냐, 그래서 저는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소도 숨기고 그 인간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제가 너무한 건가요?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도 못 가봤고 친구들이 여행 간다고 해도 돈 아깝다며 집에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으고 아낀 돈으로 딱 한 번 TV에서만 보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돈은 연금, 적금, 평생 아껴 모은 순전히 제 돈이었습니다. 소박한 꿈을 이룬 것뿐인데 이단 한 번의 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갈라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행 사진을 보던 딸의 얼굴이 갑자기 굳더군요. 엄마, 이게 얼마짜리야? 아니, 그 돈을 왜 써? 사위는 더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은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갈 돈이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서 번 돈이 언제부터 자기들 돈, 손주들 돈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인연을 끊기로. 저는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았고 해외여행이라는 건 TV 속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에도 가난했고 결혼 후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그런 거 없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시댁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부터 바로 시어머니 수발 들며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신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은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저도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작업, 아파트 청소 남들이 안 하려는 일이면 뭐든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아이들 학원비, 남편 병원비, 시댁 경조사비로 나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늘 모자랐고 저축이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만나면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 이번에 제주도 다녀왔어. 너도 한번 가봐. 우리 다음엔 일본 가자. 온천도 있고 좋더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됐어. 돈 아까워. 그 돈이면 애들 옷 사주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행은 사치고 제가 누릴 자격이 없는 호사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을 키우며 저는 단 한 번도 제 욕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새 옷? 명절 때 한 벌 사면 좋겠습니다. 미용실? 집에서 남편이 대충 잘라줬습니다. 외식? 아이들 생일 때나 가끔 중국집 배달시켜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생을 절약하고 참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게 엄마의 도리고 아내의 본분이라 믿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들도 군대를 다녀와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애들 다 컸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을 겨우 넘긴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막막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 혼자네. 이제 어떻게 살지?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아들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통장, 보험, 각종 서류들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을 합치면 꽤 목돈이 된다는 걸. 아이들은 당연히 그 돈을 자기들 몫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유산 정리 다 됐어? 나중에 우리한테 얼마나 남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유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아이들은 벌써 제가 죽은 후의 재산 분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 중이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애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네. 문득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68배 나이에 홀로 남겨져서야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걸. TV를 켜니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거리, 에펠탑, 콜로세움, 알프스의 설경 화면 속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가 빌려준 여행 잡지를 몰래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곳에 가볼 수 있을까? 상상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늘 꿈으로만 남았습니다. 현실은 너무 각박했고 저에게는 꿈을 꿀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남편도 떠났고 아이들도 다 컸습니다. 제 손에는 평생 모은 돈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왜 나는 쓰면 안 되지? 나도 한 번쯤 내가 원하는 걸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날부터 저는 여행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잘 못 다뤄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사서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저기요, 해외여행 정보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사서 선생님은 친절하게 여러 여행사 팸플릿을 출력해 주셨습니다. 유럽 패키지 여행, 일본 온천 여행, 동남아 휴양 여행 종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싸?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평생 한 번인데 제대로 가보자. 저는 늘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2주 일정이었습니다. 가격은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적금 통장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여행사에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저기요, 유럽 여행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 출발 예정이신가요? 다음 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통화를 끝내고 전화를 내려놓는데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내가 진짜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꿈만 꾸던 유럽을 가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말하면 뭐라고 하려나? 돈 아깝다고 하겠지. 그 돈이면 손주들 학원비 될 수 있다고 하겠지.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만들러 갈 때도, 여행 가방을 살 때도, 환전을 할 때도 혼자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여행 가방 앞에 앉아서 짐을 쌌습니다. 새로 산 옷가지들, 세면도구, 상비약 하나하나 챙기면서 실감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는구나. 내일이면 바다 건너
먼 나라에 가는 거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과 두근거림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비행기들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여행사 가이드를 따라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비행기를 타는구나.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뭔지 모를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해. 옆자리 승객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깐 눈을 붙인 후 가이드를 따라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에펠탑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사진으로만 보던 그 탑이 제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내가 정말 파리에 와 있는 거야.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봤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센 강변을 걸으며 바게트를 베어 물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맞나? 68 할머니가 혼자서 파리를 걷고 있다니. 이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역사책에서만 보던 곳들을 직접 밟았습니다. 피렌체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젤라또를 먹었습니다.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지나갔습니다. 매 순간이 경이로웠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를 봤을 때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만년설로 덮인 산봉우리, 맑디 맑은 호수, 끝없이 펼쳐진 초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제가 죽기 전에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툴지만 핸드폰으로 열심히 찍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콜로세움 앞에서, 알프스를 배경으로 가이드님께 부탁해서 제 모습도 담았습니다. 돌아가서 딸한테 보여줘야지. 엄마가 이런 멋진 곳에 다녀왔다고 자랑해야지. 그때만 해도 저는 딸이 기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행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자유시간에 지도를 들고 골목골목을 걸었습니다. 길을 잃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즐거웠습니다. 현지 사람들에게 영어도 아닌 한국어로 길을 물으면서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웃으며 길을 알려주는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광장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행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이게 내 시간이구나.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념품도 샀습니다. 딸과 손주들을 위한 선물, 아들을 위한 선물 가격표를 보며 고민하다가도 에이, 그냥 사자 하고 결제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돈을 쓰는 데만 익숙했던 제가 처음으로 후회 없이 돈을 쓰는 경험을 했습니다. 2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를 때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벌써 끝이야? 조금만 더 있고 싶은데.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나 해냈어. 평생 소원을 이뤘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익숙한 한글 간판들이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나 진짜 다녀온 거 맞지?
꿈 아니지? 가방 속 여권과 탑승권을 만지작거리며 확인했습니다. 네, 진짜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유럽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풀며 여행의 여운에 젖었습니다. 기념품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그때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며 다시 한번 추억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없었어.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선물 사왔어. 저녁 때 한번 들러. 선물? 무슨 선물? 그냥 와봐. 깜짝 선물이야. 저는 딸이 기뻐할 거라 기대하며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손주들 선물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저녁 무렵 딸과 사위, 손주들이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하며 달려왔고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이거 프랑스에서 사온 거야. 이건 이탈리아에서 산 거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선물을 뜯어봤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프랑스? 이탈리아? 이게 뭔 소리야? 엄마가 여행 다녀왔어. 유럽 여행. 뭐?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사위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언제 유럽 여행을? 지난 2주 동안. 진짜 좋았어. 사진 보여줄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며 사진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콜로세움 앞에서 찍은 사진,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딸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얼마짜리야?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기쁨이나 자랑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노와 배신감이었습니다. 얼마냐고?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유럽 여행이면 몇백은 들었을 텐데 500 정도 500? 500만 원?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주들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 돈을 왜 써? 왜? 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봤잖아. 그래서 500만 원을? 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데.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이고 엄마가 모은 돈이잖아. 그게 나중에 누구한테 갈 돈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중에 누구한테 갈 돈이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언제부터 딸의 돈이 되었단 말입니까? 이단 한 번의 여행이 이렇게 큰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손주들은 이미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사위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딸이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눈물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 매달 얼마나 빠듯한지 알아? 그런데 엄마는 500만 원을 그냥 날려버린 거야? 날린 게 아니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평생 소원이던 여행을 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잘못됐지.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엄마 혼자 돈이 아니잖아. 아빠가 번 돈도 있고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줄 돈이잖아.
그걸 엄마 마음대로 쓰면 어떡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줄 돈이라니.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앞으로도 한참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벌써 제가 죽은 후에 유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딸아, 그 돈은 엄마 돈이야. 엄마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고, 아빠 퇴직금도 엄마 명의로 받은 거야. 그걸 엄마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그건 좀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사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물론 장모님 돈이긴 하지만 그게 결국엔 누구한테 가는 돈인데요. 저희 애들, 그러니까 장모님 손주들한테 갈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문했습니다. 손주들한테 갈 돈이니까 엄마는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쓰셔야죠. 5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걸 여행 한 번에 다 쓰시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너희 입장에서는 좀 뭔데?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을 내가 쓰는데 너희가 왜 간섭해?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간섭하는 게 아니야. 우리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엄마 혼자 사시는데 노후 자금도 생각하셔야 하고 만약에 아프시기라도 하면 병원비도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막 쓰시면 나중에 어떡해? 나중에 엄마가 돈 없어서 너희한테 손 벌리면 어떡하냐? 그 말이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노후 자금 충분해. 연금도 나오고 적금도 여러 개 있어. 이번 여행 비용은 그중 일부일 뿐이야. 일부? 사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500이 일부예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은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갈 돈이에요. 장모님이 지금 쓰시는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애들 미래에서 빼가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애들 미래에서 빼가는 것이라니. 제가 제 돈을 쓰는 게 손주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까? 저는 도둑이 된 겁니까? 제 돈을 쓴 죄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 애들 돈을 훔쳤어?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라고.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떤가요?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돈은 당연히 자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펑펑 쓰시면 나중에 저희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과연 부모로서 옳은 행동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라니. 제가 평생 소원이던 여행을 한 게 부모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엄마. 엄마가 지금 쓰시는 돈 하나하나가 다 우리한테서 빠져나가는 거야.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엄마가 좀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 생각?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누구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희들 생각하고 손주들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단 한 번도 내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 그런데 딱 한 번, 평생 한 번 내가 원하는 걸 했더니 이게 잘못이야? 잘못이지. 딸이 소리쳤습니다.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여행에 날려버리다니. 엄마, 정신 차려.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너희가 힘들게 산다고?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 부부 다 직장 다니잖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게 힘들게 사는 거야? 엄마는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고 남의 집 청소하면서 살았어. 그때는 안 힘들었어?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 물가도 오르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돈을 너희가 쓰겠다는 거야? 엄마는 쓰지 말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좀 아껴 쓰라는 거지. 500만 원을 여행 한 번에 다 날리지 말고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주면 안 돼? 아, 이제야 본심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제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자기들한테 오지 않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딸과 사위는 처음부터 제 돈을 자기들 돈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손주들 학원비를 대야 하는 이유가 뭔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 부모로서 책임 아니야? 왜 엄마한테 손주 교육비를 요구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냥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부모로서 의무는 다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 돌봐주는 것도 해주고 명절 때 용돈도 줬어.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이야.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욕심?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뭘 바란 적 있어? 그냥 엄마가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달라는 거잖아. 함부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소원이던 여행을 가는 게 함부로 쓰는 거야? 그럼 뭐가 제대로 쓰는 거야? 너희한테 다 갖다 바치는 게 제대로 쓰는 거야? 엄마, 딸이 울먹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냥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 생각?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 생각을 한다면서 왜 내가 행복해하는 걸 못마땅해 해? 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여행 다녀왔는데 왜 기뻐해주지는 못할 망정 돈 타령을 해? 사위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현실을 보세요. 장모님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여행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그 돈이면 손주들 미래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여행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이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늙은이는 꿈꿀 자격이 없다. 늙은이는 즐길 자격이 없다. 늙은이는 그저 자식들을 위해 돈을 모아뒀다가 죽을 때 물려주는 것이 의무다. 내 나이가 68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한참 살아야 해. 10년, 20년, 어쩌면 30년도 더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데?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돈만 세고 있어야 해? 너희가 내 돈 쓸 생각만 하면서?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쓰라는 거지. 5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 너희한테는 큰 돈이겠지. 안 생기는 돈이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돈이었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가치? 사위가 비웃었습니다. 여행 한 번 다녀온 게 무슨 가치예요? 그냥 돈 날린 거지. 그 돈이면 애들 영어 학원 1년은 보낼 수 있는데. 그럼 너희가 벌어서 보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기대하지 말고.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 우리한테 왜 이렇게 매정해? 내가 매정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단 한 번 나를 위해 돈을 쓴 게 매정한 거야? 그럼 너희는 뭐야?
엄마 돈을 자기 돈으로 여기면서 엄마가 쓰는 걸 못마땅해 하는 건 매정한 게 아니야? 사위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장모님이 돈을 좀 더 계획적으로 쓰셨으면 해요. 나중에 요양원 가시거나 병원비 필요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럼 결국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데. 걱정 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손 안 벌칠 테니까. 그러니까 내 돈에 신경 끄고 살아.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돈에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걱정?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이 이런 거야? 엄마가 여행 다녀왔다고 돈 타령하고 그 돈이 손주들 돈이라고 따지는 게 걱정이야?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돈은 어디로 가요? 너희한테 가겠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됐잖아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 돈이 될 건데 지금 함부로 쓰시면 곤란하죠.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제 돈을 자기 돈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입장?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입장은 뭔데? 장모가 빨리 죽어서 돈 물려받기를 바라는 입장? 장모님,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뭐야? 저는 되물었습니다. 내가 돈 쓰는 걸 못마땅해 하고 그 돈이 너희 돈이라고 주장하는 게 다른 의미가 있어?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저는 웃었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럼 내가 말해줄게. 첫째,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돈 모아두는 기계로 봤지. 둘째, 엄마 돈을 엄마 돈으로 안 봤어. 벌써부터 너희 돈으로 여기고 있었지. 셋째, 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행복해하는 걸 망쳤어. 돈 타령하면서. 사위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장모님은 완벽하시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저희는 기대 안 할게요. 기대 안 해도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안 줄 거니까. 뭐?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다 쓸 거야. 여행도 더 다닐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거야. 남으면 기부할 거고, 너희한테는 안 줄 거야. 엄마,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린 소리야.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정신을 못 차렸지.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착하게만 살려고 했어. 근데 이제 알았어. 너희는 날 엄마로 안 보고 있더라. 그냥 돈통으로 보고 있었어.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는 몰라요. 후회? 저는 반문했습니다. 내가 뭘 후회해? 내 돈 내가 쓰는 게 후회야? 딸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야? 우리랑 연 끊을 거야? 연을 끊는 건 너희야.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엄마를 돈으로만 봤잖아. 그게 연을 끊는 거지 뭐야. 사위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여기서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장모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
딸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이런 거야? 엄마 돈을 자기 돈으로 여기고 엄마가 행복해하면 화내고 엄마를 도둑년 취급하는 게 가족이야? 우리가 언제 엄마를 도둑년 취급했어? 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했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쓴 걸 가지고 따지고 그게 너희 돈을 훔친 거라고 했잖아. 그게 도둑년 취급 아니면 뭐야?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사위는 손주들을 데리고 먼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시간 낭비야. 딸이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나중에 외롭고 힘들 때 우리 생각날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덜 외로울 것 같아. 적어도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사온 기념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에펠탑 모형, 베네치아 가면, 스위스 초콜릿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고른 선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여행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알프스를 배경으로 행복해하는 제 얼굴 그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이렇게 큰 불행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쓴 게 정말 잘못된 걸까? 평생 소원을 이룬 게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제 꿈을 이룬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돈은 우리 애들 돈이야. 엄마가 왜 그런 데다 돈을 써?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사위의 냉소적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장모님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여행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해가 뜰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딸과 사위의 눈치를 보며 제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며 사는 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알고 있는 통장 몇 개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딸이 모르는 계좌로 돈을 옮겼습니다. 유언장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재산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딸과 사위가 제 새 번호를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주소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돈은 내 인생에 쓴다. 더는 엄마 찾지 마라. 그리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새로운 유심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에게서 연락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이미 번호를 바꿨으니까요. 어쩌면 집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며칠간 집을 비웠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딸이 그렇게까지 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치?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그래도 자식인데 완전히 인연을 끊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난 평생 저 인간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해.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그러니까 나도 설마 우리 딸이 그럴 줄은 몰랐지.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딸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그 메모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행 앨범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름다웠던 유럽의 풍경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겠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것이 제가 딸과 사위에게 배신당한 날,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딸과 사위가 떠난 후 며칠간 저는 그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특히 사위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갈 돈이잖아요. 이 문장 하나가 제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죽을 사람, 그리고 그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딸의 일그러진 얼굴, 사위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여행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이 말은 단순히 여행을 폄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꿈을, 제 행복을,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68입니다.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은 더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건강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머리도 또렷하고 혼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말투에서는 저를 이미 끝난 사람으로 취급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꿈꿀 자격이 없다. 이제 늙었으니 즐길 자격이 없다. 이제 늙었으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죽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늙었으니 돈 쓰지 말고 모아뒀다가 우리한테 줘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제가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카페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웃으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68배 제가 여행을 꿈꾸면 이상한 겁니까? 왜 제가 제 돈으로 제 행복을 추구하면 이기적인 겁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 겁니까?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동네 친구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영숙이는 저보다 2살 많은 70살이지만 항상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어머, 순이야. 잘 됐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래? 영숙이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주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가? 아니, 우리 동호회에서 같이 가. 60대, 70대 할머니들이랑 3박 4일인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너도 와. 영숙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또 여행이라니, 또 돈을 써야 한다니, 딸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지. 딸은 이미 연락도 끊었잖아. 내가 왜 아직도 저 인간들 눈치를 봐? 응, 갈게. 얼마야?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80만 원 정도? 비행기 값이랑 숙박비 다 포함해서.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좋아. 갈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이는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와, 순이야, 너 요즘 달라졌다. 예전 같았으면 돈 아깝다고 안 갔을 텐데. 응, 나 달라졌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기로 했거든.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확실히 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꿀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제 의지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럽 여행에서 산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행 중에 느낀 감정들을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오늘 에펠탑을 봤다. 평생 꿈꿔왔던 그 탑을.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 문장을 읽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며칠 후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딸과 대학 때부터 친했던 지은이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잘 지내니?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수진이 딸 이름랑 연락하세요? 수진이가 요즘 어머니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던데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이 좀 있어서. 괜찮아.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많이 걱정하던데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일을 남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나 유럽 여행 다녀왔거든. 평생 소원이었어. 그런데 수진이랑 사위가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쳤어. 내 돈을 왜 쓰냐고, 그건 손주들 돈이라고.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은 내 돈을 벌써부터 자기들 돈으로 여기고 있더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 연락 끊었어. 번호도 바꿨고. 지은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수진이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지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부모가 자기 돈을 쓰는 게 잘못된 거야? 당연히 아니죠.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인데 어머니가 쓰시는 게 당연하죠. 수진이가 요즘 좀 예민한가 봐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반문했습니다. 자기 애들 교육비는 자기들이 벌어서 대야지. 왜 내 돈을 기대해?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속으로는 딸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모녀 사이인데 너무 멀리 가시는 건 아닌지. 멀리 간 건 수진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날 엄마로 안 보고 ATM기로 본 순간부터 이미 멀리 간 거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이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딸과 사위가 잘못한 거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억울한 걸까요? 저는 평생을 착하게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평생 한 번 제 소원을 이뤘더니 도둑년 취급을 당했습니다. 도둑년.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위는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그런 느낌이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장모님이 지금 쓰시는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애들 미래에서 빼가는 거라고요. 이 말은 결국 제가 손주들의 돈을 훔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적도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지금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제가 쓴다고 해서 도둑이 되어야 합니까? 며칠 후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기에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제 돈을 자기들 것으로 여기고 제가 쓰는 걸 문제 삼는다고. 그래서 연락을 끊었고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어르신의 재산은 어르신 것이고 어떻게 쓰시든 어르신의 자유입니다. 유언장도 잘 작성하셨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게 문제죠.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그 재산은 100% 부모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걸까? 왜 계속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라서 이렇게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낯설고 불안한 거다고. 저녁 무렵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제주도 여행 신청했어. 우리 정말 재밌게 놀자. 응, 고마워 영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야,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이랑 화해는 안 할 거야? 화해? 저는 웃었습니다. 화해하려면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딸인데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있잖아. 평생 참고 살았어.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 그런데 딱 한 번, 평생 한 번 내가 원하는 걸 했더니 날 도둑 취급하더라. 그게 딸이야? 그게 가족이야? 영숙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 마음 이해해. 나도 내 입장이었으면 화났을 것 같아. 그치? 저는 안도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아니야, 전혀. 영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이상한 거지. 요즘 애들이 너무 각박해졌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없을까?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같았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을 제가 쓴 것뿐입니다. 제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제 품에 안겨 자던 딸, 학교에서 상을 타고 와서 자랑하던 딸, 결혼식 날 행복한 얼굴로 웃던 딸, 그 딸이 어느새 저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준 게 문제였을까? 딸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사위가 문제일까? 사위가 딸을 변하게 만든 걸까?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모멸감이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 끝에 도둑년 취급을 받는 이 억울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민 있으세요? 얼굴에 쓰여 있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서 오히려 말하기 쉬웠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 딸과 사위가 화를 낸 것, 연락을 끊은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 생각에는요, 할머니가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아들이 제 연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노후가 걱정된다면서요. 근데 알고 보니 자기가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거절했죠.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제 돈을 제가 지킨 거니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노리는 시선을 받고 자신의 돈을 쓸 때마다 눈치를 보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자기 권리를 지킨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너는 당당해도 돼.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예쁜 원피스와 새 신발, 그리고 가방까지. 가격표를 보면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쓰는 거야.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죄책감 없이 쇼핑을 한 게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무 비싸다며 거절했을 곳이었지만 이번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순이야, 요즘 많이 밝아졌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뭔가 눈치 보는 것 같더니, 응, 이제 안 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기로 했어.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그래야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자유로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 돈을 쓸 때도 음식을 주문할 때도 친구들과 웃을 때도 죄책감이 없었다.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이게 내 삶을 사는 거구나. 딸과 사위는 나를 도둑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났다. 나는 더 이상 ATM기가 아니다. 나는 순이다. 68배 순이. 아직도 꿈꾸고 행복을 추구하고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한 명의 인간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편지 어디에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말도,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락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 그 순간의 모멸감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딸의 편지를 찢어버린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지만 완전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딸이 찾아와 사과하면 어떡하나, 손주들이 할머니를 찾으면 어떡하나 하는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딸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날 오후 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전화번호 변경. 둘째, 주소 비공개 조치. 셋째, 통장 정리. 넷째, 유언장 제작성. 다섯째,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새 연락처 알리기. 목록을 작성하고 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번호 이동이요? 아니면 새 번호로 변경하시는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새 번호요. 완전히 다른 번호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 유심을 구매하고 기존 번호는 해지하고 새 번호로 가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기존 번호를 오래 쓰셨으면 주변 분들에게 알리기가 번거로우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목적이에요. 직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새 유심을 받았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칩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존 폰에서 유심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조용히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이 핸드폰에는 딸과의 수많은 문자, 통화 기록,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귀여운 모습, 가족끼리 찍은 사진들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뒷면 커버를 열고 기존 유심을 빼냈습니다. 15년 넘게 사용한 번호였습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 처음 만든 번호였습니다. 엄마, 이제 휴대폰 있으면 편하잖아. 하나 만들어. 딸의 권유로 만든 번호였습니다. 그때는 딸이 자주 연락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딸은 저를 편하게 관리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새 유심을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켜니 새 SIM 카드를 감지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재부팅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딸은 저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사위도 손주들도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새 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낯선 숫자의 나열이었습니다. 저는 이 번호를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연락할 사람들의 목록을 적었습니다. 영숙이, 몇몇 친구들, 동생 딸과 사위는 목록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통장 정리였습니다. 저는 은행 통장들을 모두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총 5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중 2개는 딸이 알고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예전에 딸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비상연락처를 딸의 번호로 등록해뒀습니다. 이 통장들을 정리해야 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나중에 은행에 찾아가서 제 계좌를 조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안 되지만 딸은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통장들을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리고 비상연락처도 모두 변경하고 싶고요. 네, 가능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옆 창구에서 한 젊은 여성이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좀 보내달라고요. 애 학원비 내야 한다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모녀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저 어머니도 저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딸은 제 재산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저축해뒀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주소 비공개 조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열람 제한 신청이라는 거라면 본인 외에는 주민등록 열람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딸과의 갈등은 자세히 말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를 비공개하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어르신, 열람 제한 신청을 하시면 가족분들도 어르신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공무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목적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문제가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무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어르신 본인 외에는 누구도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딸은 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 주소를 알 수 없고 제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저는 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동시에 딸도 제 삶에서 사라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딸 김수진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내용을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예약했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를 만나 제 의향을 전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어요.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이 계시지 않나요? 있어요. 딸이 하나 있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기부를 법무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네, 전액 기부하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에게는 유류분도 주고 싶지 않아요. 가능한가요?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받을 권리가 있죠. 유언으로도 이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생전에 기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실 때 재산이 적으면 유류분도 적어지니까요.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기부를 시작하겠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법무사는 여러 자선단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동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저는 그 중에서 몇 곳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 관심이 갔습니다. 내 손주들은 부모가 잘 키울 거야. 근데 부모가 없거나 가난한 아이들은 누가 돕겠어?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제 재산은 제 뜻대로 쓰일 겁니다. 딸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일 겁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일하고 저축한 돈의 가치 있는 사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 번호로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나야 순이야. 순이야? 근데 이 번호는? 영숙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번호 바꿨어. 이제 이 번호로 연락해. 저는 설명했습니다. 왜 갑자기 번호를? 영숙이가 궁금해했습니다. 딸이랑 완전히 연락 끊으려고. 번호도 바꾸고 주소도 비공개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숙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정말 그렇게까지. 응,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 인간들이 계속 날 괴롭힐 거야. 돈 타령하면서. 알았어. 새 번호 저장했어.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순이야, 너무 외로워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고마워, 영숙아.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기존 번호로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다. 이게 마지막 문자다. 엄마는 내 돈을 내 인생에 쓸 거야. 여행도 더 갈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리고 유언장도 다시 썼어. 엄마 재산은 전부 기부할 거야. 너희한테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만 갈 거고, 이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도 너희한테 연락 안 할 거니까. 엄마를 도둑년으로 만든 건 너희야.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단 한 번 내가 원하는 걸 했더니 도둑 취급하더라. 그게 너희가 엄마를 대하는 방식이면 엄마도 이제 너희를 딸로 대하지 않을 거야.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너희 애들은 너희가 키워. 엄마 돈 기대하지 말고. 마이너스 엄마가 문자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사위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심을 꺼내서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오지도 않았고 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 번호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맞는 선택일까? 정말로 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도 되는 걸까?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할머니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들의 부모가 저렇게 키우면 저 아이들도 나중에 자기 부모의 돈만 노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야.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머, 순희 씨, 요즘 통 못 봤네요. 아, 네. 좀 바빴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순희 씨 딸이 찾아왔던데요. 엄마 못 봤냐고 물어보던데. 이웃이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언제요? 3일 전쯤? 현관문 두드리고 전화도 하고 그러던데 안 계셨나 봐요.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 그때 친구 집에 있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딸이 많이 걱정하던데 연락 좀 해주세요. 이웃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충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찾아왔다니 제 문자를 받고 찾아온 걸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찾아온 걸까? 어쨌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현관문 앞에 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엄마 문자 받고 너무 놀랐어요. 제발이요. 딸의 필체였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진 걸 보니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떼어서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번호를 바꿨어요. 새 번호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 딸이 제 번호를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부탁드려요. 친구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괜찮아?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했습니다. 딸이랑 좀 문제가 있어요.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예요. 며칠 후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내 딸이 나한테 전화했어. 뭐? 저는 놀랐습니다. 영숙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예전에 우리 같이 만난 적 있잖아.
그때 번호를 저장해뒀나 봐. 영숙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뭐래? 저는 긴장했습니다. 엄마 새 번호 아냐고 묻더라. 나는 모른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가라고 했지.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근데 내 딸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 울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운다니.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재산 걱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혹시 딸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동네 슈퍼 대신 조금 먼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딸과 마주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연락이 왔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번호를 바꿨으니까요. 집에도 더 이상 메모지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누구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예쁜 가디건을 샀습니다. 비싸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산할 때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쓰는 거야. 당당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숙이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딸이랑 화해 안 할 거야?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사과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 안 해. 그래도 자식인데 친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용서해야 해? 저는 반문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부모를 도둑 취급해도 돼? 친구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모녀 간의 단절이 안타까운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식들이랑 잘 지내? 저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우리 돈에 관심 있는 건 사실이야. 명절 때마다 얼마 줄 거냐고 묻고 용돈 달라고 하고. 그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거야. 근데 나는 선을 넘었어. 내가 내 돈 쓰는 걸 못마땅해 하고 그게 자기들 돈이라고 주장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진 만큼, 제 인생이 제 것이 된 만큼 이 선택은 옳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딸과 인연을 끊은 지 한 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니, 오히려 편안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돈을 내가 쓴다. 내 시간을 내가 보낸다. 내 인생을 내가 산다.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 딸은 나를 도둑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났다. 나는 자유다. 나는 해방되었다. 전화번호와 주소, 모든 인연을 끊은 이 결정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나는 이 선택에 만족한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온전히 저 자신만의 꿈이었습니다. 딸과의 연락을 끊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딸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면 어떡하나, 제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딸 생각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신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인 지금 저는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뭘 할까? 입니다. 예전에는 딸한테 연락해야 하나? 손주들 돌봐주러 가야 하나? 같은 생각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가고 싶은 곳,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영숙이와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60대, 70대 할머니들로만 구성된 여행단이었는데 모두가 활기차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도 즐길 권리가 있죠. 맞아요. 저는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꿀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도에서 우리는 해변을 걸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한라산에도 올랐습니다. 물론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어리목 코스를 걸으며 숲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행복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신청한 겁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긴장하며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대부분 제 또래였습니다. 처음이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근데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물감을 다루는 법, 붓을 쥐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흰 종이 위에 색이 번져나가는 걸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첫 작품은 단순한 꽃 한 송이였습니다. 형편없었지만 제 눈에는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와서 그 그림을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와, 순이야, 재능 있는데? 계속해봐. 잘할 것 같아. 친구들의 격려가 힘이 됐습니다. 수채화 강좌는 주 2회였습니다. 매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라며 스스로를 제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이 씨, 요즘 많이 늘었어요. 색감도 좋고 구도도 안정적이에요. 정말요? 저는 기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해요. 참여하실래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그림을 전시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실력이 아니라 열정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순희 씨 작품 꼭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 그림이 전시된다니. 68배 나이에 처음 그린 그림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니. 이것이 제 인생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럽 여행 사진을 보며 에펠탑을 그렸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그렸습니다. 동네 뒷산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추억이었고 제 삶이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저는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벽에 걸린 제 그림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내가 그린 거구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제 그림 앞에 서서 감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 정말 따뜻하네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림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요. 저예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정말요? 와, 색감이 정말 좋아요. 오래 배우셨나 봐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3달 배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달 만에 이 정도면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여성이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하고 싶은 걸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걸,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것, 도전하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이라는 걸.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여기 왔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엄마 그림 재료 사는 돈이 아깝잖아. 그 돈이면 손주들 책이라도 사주지라고 했겠죠. 그 생각을 하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요가 강좌를 신청한 겁니다. 몸이 굳어 있어서 걱정했지만 선생님은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신의 페이스대로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첫 수업 후 온몸이 쑤셨습니다. 내가 이럴 나이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천천히 하면 돼.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 제 몸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서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제 경우는 남편이 아니라 딸이랑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 딸과 사위가 화를 낸 것, 결국 연락을 끊은 것까지. 할머니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연금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거절했더니 불효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요. 또 다른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안 보고 ATM기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을 끊었어요.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요. 잘하셨어요. 첫 번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이 할머니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요가 수업뿐만 아니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겁니다. 같은 처지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가 제안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다음 달에 일본 가자. 온천 여행. 일본?
저는 망설였습니다. 비싸지 않아? 좀 비싸지. 근데 우리 언제 또 가봐?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안 가면 나중에는 못 가.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이번엔 일본이다. 일본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설렜습니다. 유럽 여행 후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딸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일본에서 우리는 온천에 몸을 담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참 잘 살고 있어. 순이야, 내가 딸이랑 연락 끊고 나서 더 밝아진 것 같아.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자유로워졌어. 그치?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끊는 게 맞아. 일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자선단체에 첫 기부를 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유럽 여행 비용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딸이 문제 삼았던 그 돈을 이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쓴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따뜻한 밥을 먹고 꿈을 꿀 수 있다니. 딸에게 물려줘서 사치품 사는 데 쓰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10명의 아이들이 1년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인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딸네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뷔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거 비싸지 않아? 한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야. 맞아. 영숙이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캐럴을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외롭지 않아?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손주들 생각 안 나? 생각은 나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해. 저 아이들의 부모가 저렇게 키우면 저 아이들도 나중에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이해해.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제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밝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 다짐을 적었습니다. 첫째, 더 많이 여행하기. 둘째, 새로운 것 배우기. 셋째, 정기적으로 기부하기. 넷째, 후회 없이 살기. 이것이 제 새해 목표였습니다. 1월에는 수채화 강좌를 계속했고 2월에는 영어 회화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어디 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해외여행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 다음에 미국 가고 싶어요. 영어 배우면 도움 되겠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68배 나이에 다음 해, 그 다음 해를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미래라며 체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아직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3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딸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법률사무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내용을 읽고 저는 놀랐습니다. 김순희님께 귀하의 딸 김수진 씨가 부양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연락을 거부하시고 재산을 은닉하고 계신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니 딸이 저를 고소하려 한다는 겁니까? 제가 재산을 은닉했다고요? 제 돈을 제가 관리하는 게 은닉입니까? 저는 즉시 법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있어도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계시고 건강하시고 스스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건 협박에 가깝습니다. 어르신을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거죠.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시하세요. 정말로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하지만 10중 8구 소송은 안 할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테니까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연락을 끊은 것도 모자라 소송으로 협박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딸과 관계를 유지했다면 평생 시달렸을 겁니다.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채화 수업에 가고 요가를 하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딸의 협박 따위에 제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4월에는 봄꽃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화려한 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희 씨, 다음 전시회 때는 이 작품들 꼭 출품하세요. 수채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월에는 영숙이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녔습니다. 경주, 전주, 여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다음에는 어디 갈까?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베트남 어때? 저는 제안했습니다. 따뜻한 나라도 가보고 싶어? 좋지. 영숙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계속 여행하자. 다리가 아프기 전에 많이 다니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여행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앨범을 만들고 사진마다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날 정말 행복했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 이게 내 인생이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선택한 이 삶이 옳다고. 딸과의 인연을 끊은 것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인간으로서, 한 명의 개인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ATM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구의 노후 자금이 아닙니다. 저는 순이입니다. 68배 순이. 꿈꾸고 도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조부모라고 해서 자신을 희생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자식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 제 방식대로, 제 속도로, 제 행복을 위해.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완전히 인연을 끈다니.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무한정 참아야 합니까? 평생 모은 돈을 자식 허락 받았어야 합니까? 단 한 번의 행복도 누리면 안 됩니까? 저는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평생 모은 돈, 자식 허락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부모의 권리에 대해, 노년의 행복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